네, 경제연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첫 얘기는 저희가 좀 라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먹거리 얘기인데 한국인의 소울푸드로 불리기도 하고 간단하지만 든든하게 배를 좀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누리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라면이 올해로 출시 60주년을 맞았다고 그래요. 해외에서도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 라면이라는 것이 시초가 좀 궁금하네요. 예, 이 라면은 한국과 중국, 일본 이 한중일 삼국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 라면이라는 그 말 자체는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이 절면에 반대하는 남면, 그것을 중국어로 하면 라미엔이 되는데요. 예. 중국에서 전쟁 때 이 면을 갖다가 이렇게 들고 움직이면서 싸우는 그런 전통에서 나왔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이것을 상업화시키는 데 성공한 것은 일본이고요. 그 일본이군요. 그리고 그 상업화를 성공한 일본에 우리가 좀 뒤졌지만 한국은 이것을 국제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랬군요. 그런 면에서 세 나라가 동시에 라면과 인연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 우리나라 라면이 첫 출발한 것은 1963년입니다. 그때 참 어려울 때였죠. 네. 그때 그 일반 식량 부족으로 일대 일본에서 니신 라면이라는 데서 만든 라면을 한국의 삼양식품이 도입에다가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양이 처음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초기에는 라면의 면자가 면 이러니까 순면, 무슨 탈지면, 섬유 이름으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라면을 먹지 않고 입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고. 그랬었군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맛에 처음에 잘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 국민 음식이 됐고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소울푸드, 영혼, 한국인의 영혼을 담은 음식이다라고까지 됐는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상업성 면에서는 일본이 압도했고요. 특히 예. 초기에 이 일본의 상업화의 원조라고 하는 니신 라면에서는 삼양식품에서 좀 그 제조 방법을 좀 도와달라, 레시피를 좀 달라 이런데 아주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 지금은 국제시장에서는 오히려 우리 라면이 세계 표준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K라면이 진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된 게 그 네. 영화 기생충 짜파구리 사건에서 그 장면을 보면서 저거 왜 먹지? 그런데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랬군요. 사실 라면은 구조적으로 서양에서는 팔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면을 끓여 먹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냄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끓인다는 문화에 뭘 구워 먹거나 이렇게 해도 그렇습니다. 잘라 먹거나. 잘라 먹거나. 그런데 이제 저게 컵라면 형태로 나오면서 서양도 물만 부으니까 먹을 수 있다. 물 붓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기생충 영화를 보면서 그 짜파구리에 뭔가 마술이 있다. 이러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또 성능, 품질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한때 우리나라 라면은 공업용 기름으로 튀긴다. 이래서 엄청나게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그런 난관을 다 뚫고 이제는 뭐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됐고 올 상반기에 5억 달러 이상 라면 정말 그 하나 개개당으로 보면 가격이 다른 식품보다 좀 싼 편인데 예. 저거를 5억 달러 이상으로 판다는 것은 엄청난 양을 판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수 있다. 예. 그래서 한국이 이뤄낸 K푸드의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류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라면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약간 좀 씁쓸한 얘기예요. 뭐 겉으로는 좀 좋아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게 한국의 월간 무역 수지가 저희가 앞서서도 보도해드렸었는데 석 달 연속 흑자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뭐 내용을 보면 또 썩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일단 흑자를 기록했다는 거, 이 반가운 소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3달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 수지가
연이어서 적자가 돼서 아 이러다가 우리 경제에 거들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는데 세 달 전부터 가까스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그 흑자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출은 줄었고 수입은 더 많이 줄었다. 이래서 불황형 흑자다. 예. 불황형이라는 그걸 말씀드렸던 건데. 예, 불황형 흑자라는 게 결국은 지금은 흑자지만은 수입이 줄면 결국은 앞으로 수출이라는 게 수입해 와서 그것을 가공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도 줄고 산업 생산 활동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반영한 것인데요.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불황형 적자라는 흑자라는 예.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 그 단어 자체를 그런 단어 자체가 한국의 현재 상황에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불황형 적자라는 것은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로 인해서 다음에 불황이 온다. 그러니까 지금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어떤 걱정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 지금 수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입 액수가 있고요. 예. 하나는 수입 물량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수입 물량은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수입액은 줄어드느냐? 단가가 떨어진 겁니다. 특히 국제 유가 이런 게 떨어지면 단가가 떨어졌거든요. 만약에 수입액도 줄고 물량도 줄었다면 문제군요. 이것은 확실한 불황형 흑자다. 이런데 내막을 떨어보면 액수는 줄었지만 물량은 오히려 늘었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수입한 물량 가지고 가공해서 다시 수출할 텐데 우리가 싸게 들여왔기 때문에 나중에 수출할 때는 그 외화 가동률이 더 높아지고요. 또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절대 불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 이제 수출도 같이 늘어났으면 수출도 늘고 또 수입은 줄었다. 이렇게 되면 이거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그 국제 수지 개선이지만 거기에 못 미쳤다. 이런 점에서 불황의 우려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은 지금 수입 물량이 늘어났는데 수입 액수가 줄은 것은 단가가 떨어졌으니까 오히려 반길 일이다 말이죠. 그런 면에서 불황형 흑자라고 너무 이렇게 좀 과대해서 비판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무역 수지가 세 달 흑자가 났다. 그다음에 수출이 감소폭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만족스러울 수준은 아니지만 오늘 추경호 부총리가 우리나라 경기 회복의 진입 수준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 추경호 부총리의 이 지적에 아주 적극 동의합니다. 어떤 뭐 정부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볼 때 우리가 불황에서 조금 탈피해가는 경기 회복의 조짐을 조금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청신호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경제란 것도 심리를 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박사님 말을 들어보면 예전에도 이제 그렇잖아요. 박고랑 10개 갈아야 되는데 1개 갈고 9개나 남았네. 그렇습니다. 9개밖에 안 남았네라는 그런 것처럼 사실 수입 물량이 그러니까 수입이 줄었다고 하면 이제 들여오는 게 줄었다고만 생각했는데 구체적 내용을 봤을 때 액수는 줄었지만 단가가 줄었기 때문이고 그렇습니다. 물량은 늘었기 때문에 이거는 불황 흑자로 보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얘기하셨던 그 부분들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 회복에 접어들었다 분석을 했는데 지난 7월 이제 생산 소비 투자 저희가 어제 보도해드렸었는데 이게 반년 만에 나란히 감소하는 트리플 감소를 보여서 이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그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산업활동, GDP를 구성하는 3대 축이 있습니다. 일단 물건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팔려야 돼요. 소비가 있어야 팔리면 그 돈이 기업으로 들어오면 그거로 급여도 주고 또 그 돈으로 다시 투자합니다. 그럼 투자가 생산을 만들고 생산, 소비, 투자, 생산 이렇게 선한 어떤 선순환, 확대 재생산의 순환고리를 이어갈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뭐 한때는 생산이 좀 좋으면 소비가 나쁘다든지 3대 지표 중에서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안 좋아가지고요 이번에. 이날에 보니까 세 개가 다 나빠졌어요. 그래서 트리플 악재, 모두 악재입니다. 자, 이것은 물론 참 충격적이죠.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점을 좀 들여다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경제 통계라는 게 매달
어떤 그 달에 독특한 사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10월 달에 이제 공휴일이 하나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10월 6일을 임시 공휴일로 6일 지정했죠. 됐어요, 이제. 예. 그러면 그 산업 생산을 적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외생 변수에 의해서 경제 지표가 나빠질 수가 있는데요. 저 7월 달에는 어떤 게 겹쳤냐면요. 여름철 기상 악화로서 날씨가 엄청나게 덥고 또 태풍 장마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소비 다 위축됐죠. 예. 거기다가 자동차 소비가 크게 줄었는데요. 자동차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개별 소비세 깎아주는 것을 7월 달부터 폐지했어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자동차 사는 사람들은 경제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6월 이전에 샀습니다. 7월 달에 자동차를 사는 것은 개별 소비세 폭탄을 맞는데 예. 살 이유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런 요인이 하나 있었고요. 예. 특히 중국이 7월 달에 상당히 어려웠다. 예. 요 세 가지 요인이 한꺼번에 겹쳤거든요. 그래서 물론 트리플 악재가 그 마이너스가 됐다는 거 뭐 좋은 현상은 아니고 우리가 주목해서 상당히 경계심을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만은 마치 이게 상저하고가 끝났다든지 7월 달 트리플 악재가 왔으니까 한국이 중대한 경기 침체 국면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것은 아니다는 거죠. 자, 8월 달, 9월 달 한번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요게 계속 트리플 적자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심각합니다. 그런데 8월 달, 9월 달 우리 한번 같이 지켜봅시다만은 그렇게 트리플 적자 아닐 알겠습니다. 것으로 저는 현재까지 나온 지수로 볼 때는 그렇게 비관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뉴스 머리에서 보도해드렸던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5일부터 11일까지 인도네시아와 또 인도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됐고 중국에 이어서 어떤 기회의 땅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자원부국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번 윤 대통령의 그 방문 자체가 뭐 외교적 지평 확장도 있겠습니다만 경제 외교에 좀 집중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기 때문에 박사님께서 보실 때 이 부분 참 기대가 된다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에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데요. 예. 두 나라의 우선 가장 큰 특징, 인도 세계 인구 1위입니다. 중국을 제치고 1위가 됐어요. 그렇죠. 인도네시아, 저 나라는 세계 인구 4위입니다. 이렇게 두 나라만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 그야말로 덩치가 큰 나라예요. 예. 우리로서는 이제 탈중국 또 중국이 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체제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굉장히 유망한 새로운 기회의 국가들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 인도네시아는요. 이게 자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고 개발 안 된 자원이 많습니다. 예. 특히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배터리의 소재 또는 반도체 소재의 미개발 상태가 많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도네시아하고 잘 협력한다면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앞선 산업 기술을 통해서 제조업 생산을 늘릴 수 있고 우리는 그 소재 부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윈윈할 수 있고요. 특히 인도네시아는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 국가들이 많은 나라들이 이슬람 문화권입니다. 이를테면 이 인근의 말레이시아라든지 예. 그런데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은 이슬람이 국교로 지정돼 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국교가 아닙니다. 6개 중에서 사람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서 어떤 종교의 융통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하고 또 교류의 폭이 훨씬 넓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마침 예. 여기에 간다. 그런 면에서 좀 좋은 성과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도 그렇고요. 구강모 LG그룹 회장도 그렇고 주요 기업 최고 CEO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에 맞춰서 인도네시아를 찾을 예정인데 사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 그 핵심 광물이죠. 니켈하고 또 리튬을 세계 최대로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인도네시아를 최근에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특히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국빈으로 여러 번 맞았는데요. 예. 현대차 회장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동안에 공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했지만 동남아에는 없었다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인도네시아에 완성차 회사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의 자동차 문화를 새로 시작을 합니다. 거기다가 LG의 구광모 회장은 또 인도네시아에 어떤 인연이 있느냐. 사실 인도네시아의 LG전자가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회사 이것을 만든 게 1990년부터입니다. 예. 굉장히 오래전에 진출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현대차와 함께 거기서 배터리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게 나오면 동남아의 모든 전기차는 현대차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만든 그 배터리, 거기다가 인도의 리튬 같은 소재를 합한 그 삼각 합작을 한 배터리로 아시아 지역의 전기차를 평정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예. LS의 구자헌 회장도 같이 가는데 이분은요, 즉 현재 지금 그 인도네시아가 전기 인프라를 깔고 있습니다. 근데 LS가 전기 케이블 만드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뭐 전기 발전까지도 하죠. 그런 면에서 주목을 끕니다. 또 정의선 회장 말고도 신동빈 롯데 회장이 가는데 거기에 유통, 백화점. 그래서 정의선, 구광모, 신동빈, 구자헌 이 4명의 회장들은 인도네시아가 거의 직사 대접을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가면 예. 실제적으로 경협, 인도네시아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대폭 정진시킬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미국의 그 7월 PCE 개인 소비 지출 지수를 좀 가격 지수를 볼 텐데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3.3%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연준이 중시하고 있는 이 물가 지표죠. 이 근원 PCE가 시장 전망치에 부합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예,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며칠 전에 예상한 대로 7월달 PCE 물가지수, 소비지출 물가가 6월달에까지 하락세를 보여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또한 우리가 예상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예상 범위 내에 있다. 그런 면에서 9월달에 금리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앞으로 한 번 더 발표될 CPI 또 오늘 밤에 나온 고용 보고서 여기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상의 행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